안녕하세요. 시장조사 분석연구 박사과정 2학기차 또 1학기차 대상으로 해가지고 강의하는 과목입니다. 저는 이범웅입니다. 여러분들이 학위 논문을 쓰실 때 벌써부터 학위 논문 얘기를 해서 죄송스럽긴 하지만 학위 논문을 쓰실 때 이제 조사 분석을 하셔야 되는데요. 조사 쪽보다는 이제 분석 방법에 맞춰가지고 강의를 하는 과목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개인적인 사정 때문에 동영상 강의로 만나 뵙게 됐습니다. 죄송스럽고요. 11월 첫째 주서부터는 대면해가지고 강의를 진행할 수 있을 듯 싶습니다. 먼저 제 강의는 이제 강의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펴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교재를 하나 구입을 하셔서 보시는 것도 좋을 텐데요. 우리가 나중에 주로 이제 SPSS, 요즘 또 PASW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SPSS라고 하는 통계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 SPSS 통계, SPSS 프로그램 가지고 통계 분석하는 그런 교재들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어떤 걸 가지고 하시든지 상관은 없을 듯 싶은데요. 교재가 있으면 교재와 같이 함께 보시는 것도 좋을 듯 싶고요. SPSS 매뉴얼을 보여주는 교재이기 때문에 이제 실습도 할 수 있는 그런 교재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일단 이론적으로 어떤 분석 방법들이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분석 방법들을 이용해 가지고 논문을 써놓은 걸 또 조금 해석을 해드린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강의안을 띄워놓고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강의안 저도 이제 화면을 공유해가지고 살펴볼 텐데요. 일단 여러분들한테 제공해 드리는 거는 아래 한글 파일로 되어 있고요. 제가 여기 보여드린 거는 이제 PDF 파일입니다. 차이는 없고 똑같습니다. 그냥 파일 형식만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시장 조사 분석 연구 해가지고 이제 그 대학원 박사과정이 개설이 됐고요. 시장조사 분석 연구에서는 어떤 것들을 강의를 하느냐, 배우시느냐라고 했을 때 한 7가지, 많이 나가면 7가지고요. 이미 조금 늦었기 때문에 한 5번째 것까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측정과 척도 자료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고요. 그리고 이어가지고 기술 통계 분석까지 아마 동영상 강의로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상관 분석, 교차 분석, 회귀 분석까지 나가고 시간이 되면 신뢰도 분석하고 분산 분석까지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강의한 1쪽에 보시면 측정과 척도 자료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해놓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제 연구자이기 때문에 연구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 처음에 이제 시작해야 될 건지 용어의 정의를 꼭 기억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 같으면 같은 학문 분야에 있는 학자들끼리 이 용어는 이렇게 쓰자라고 합의를 해놓은 것이기 때문에 그 용어의 정의를 갖다가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은데요. 지금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사실 부동산학이라고 하기보다는 통계학에 가깝기 때문에 굳이 용어의 정의까지 뭐 굳이 꼭 달달달 외우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어도 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이 용어가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특히나 통계학 같으면은 사회과학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학에서 어떤 수단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용어의 정의도 알아두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일단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자료라고 하는 이 표현입니다. 자료는 영어로 데이터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죠. 그래서 표현과 해석을 위해 수집, 분석되고 요약되는 사실과 수치를 자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수집되는 자료들을 갖다가 자료 집합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여기 이제 표에 보시면은 좀 오래됐습니다. 좀 바꿔야 되는데 그렇게 크게 내용이 숫자가 중요한 것들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한국거래소 KRX 100이라고 하는 지표 100개 기업이 이제 있는데요. 그 중에 이제 일부 25개 기업의 정보만 데이터만 수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먼저 CJ 제일저당 같으면 거래되는 시장이 코스피 그냥 구분하기 위해서 PI라고 표현을 했고요. 종목 코드는 097950이고 주가는 31만 2,500원. 주당 순이익도 한번 계산을 해봤습니다. 49,783원. 그 자기자본 수익률은 29.08%. 이렇게 해가지고 CJ 제일자당서부터 시작해서 맨 끝에 이제 효성이라고 하는 기업의 주식까지 25개를 여기다 이제 요약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2011년 굉장히 오래됐죠. 8월 24일 종가 기준이고요. 주당 순이익, 자기자본 순이익률 계산할 때는 이제 2010년 결산 기준을 가지고 계산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일 먼저 보셔야 될 게 이제 원소 또는 기본 단위라고 불리우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료를 구성하는 대상을 갖다 의미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표에서 보면 첫 번째 열이 있죠. 열은 요렇게를 열이라고 하고 요게 이제 행위죠. 그래서 첫 번째 열을 보시면은 기업 또는 이제 주식의 이름이 이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개 주식으로 구성된 자료 집합을 표에서 보여드렸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 단위 원소는 25개이다. 그래서 CJ 제일제당서부터 효성까지 25개의 원소 또는 기본 단위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게 이제 이 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변수는 영어로 variable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별량이라고 이제 또 표현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변수는 관심의 대상이 되는 원소의 구체적인 특성을 의미한다. 그래서 시간에 따라서 이 특성이 변화할 수도 있고요. 또는 특정한 시점일 때 다른 사람이 여럿이라서 또는 뭐 물체가 여럿이라서 또는 기업이 여럿이라서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개여가지고 그러면 그 사람들마다 또는 물체마다 기업들마다 또는 지자체들마다 특성이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죠. 어떤 특성과 관련된 숫자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변수 그러면은 수치값으로 표현이 되는데 변화하는 특성을 가진 것을 변수라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앞서 표에서 일종의 표에서 보여드린 거에는 거래시장 그리고 종목 코드, 주가, 주당 순이익, 자기자본 순이익률이라고 하는 5개의 변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모든 원소들에 대해서 각각의 변수를 측정해 놨다라고 하면 그걸 자료 또는 자료 집합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특정한 원소 또는 특정한 기본 단위에 대해 측정된 값의 집합을 관측치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표에서 보시면은 첫 번째 관측치가 이제 CJ 제일제당이었고요. 측정값들 보시면은 거래시장은 PI 그리고 종목 코드는 097950 그리고 주가는 31만 2,500원, 주당 순이익은 49,783원 그리고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29.08%였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가 하나의 관측치이다. 첫 번째 관측치의 측정값들의 집합이다. 관측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25번째 관측치 측정하는 거는 이제 주식회사 효성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거래시장은 PI, 종목 코드는 004800, 그리고 주가는 74,500원, 주당 순이익은 7,726원, 그리고 자기자본 순이익률은 6.12%.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효성이라는 기본 단위에 대한 관측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25개의 원소 기본 단위로 구성이 되어 있는 자료 집합이니까 관측치도 마찬가지로 25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살펴볼 건 이제 측정 단위입니다. 그래서 자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 단위 또는 척도를 활용을 해야 되겠죠. 그냥 쉽게 생각해가지고 거리를 갖다가 이제 측정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럼 거리를 측정하는 단위는 밀리미터가 있을 수도 있고요. 센티미터, 미터, 킬로미터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측정 단위이다, 척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런 척도, 측정 단위는 크게 4가지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명목 척도, 순서 척도, 구간 척도, 비율 척도 뭐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서 척도는 또 서열 척도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구간 척도는 이제 구간이 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점에서 등간 척도이다.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척도 어떤 척도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자료에 포함된 정보의 크기가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적절한 자료 요약과 통계 분석 방법이 또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척도를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분석할 수 있는 어떤 정보의 양이 달라지고 분석할 수 있는 기법이 달라진다. 뭐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명목 척도 먼저 살펴볼 텐데요. 명목 척도는 자료가 원소의 특성을 식별하기 위해 이름이나 기호를 이용하는 경우에 사용되는 척도 측정 단위를 명목 척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위에 이제 일쪽에 있던 그 변수 중에 보시면은 거래시장 변수는 거래시장이라고 하는 변수는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PI, DAQ라고 코스피, 코스닥
줄여가지고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명목적도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명목적도의 경우에도 자료를 좀 원활하게 수집을 하고 그다음에 효과적으로 이제 DB로 구축하기 위해 숫자 코드를 부여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코스피 시장이 아무래도 이제 상위 시장이고 코스닥 시장이 이제 하위 시장이죠. 그래서 코스피 시장 PI라고 이제 약자를 붙였는데 거기에다 1이라고 하는 숫자 코드를 부여하고 그다음에 하위 시장 코스닥 시장 DAQ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거기다가 2라고 하는 숫자 코드를 넣어서 PI와 DAQ 대신에 1 그리고 2를 활용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숫자이긴 하지만 1, 2는 숫자이긴 하지만 그냥 주식이 거래되는 시장만 구분해주는 하나의 코드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숫자 1, 2로 다 표현을 한다라고 해도 이 측정 단위는 명목척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 명목척도를 사용하는 자료는 명목자료라고 이제 표현하면 되겠죠. 그리고 명목자료의 수학적인 연산은 같다, 같지 않다 이것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가지고 1조 보시면 CJ제일제당이 거래되는 시장과 KB금융이 거래되는 시장은 코스피 시장으로 같다. 그 다음에 CJ제일제당이 거래되는 시장 PI이고 그 다음에 OCI 머티리얼스가 거래되는 시장은 코스닥 시장 DAQ이기 때문에 서로 같지 않다. 뭐 이렇게 해서 등호 그리고 이거 같다, 같지 않다. 이것만 연산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순서 척도입니다. 그래서 순서 척도는 자료가 명목 자료의 특성을 일단 가지고 있고요. 그러면서 순서의 의미가 있는 경우에 사용되는 현재 측정 단위를 순서 척도 또는 서열 척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가지고 기아차에서 고객들에게 뭐 자동차 수리에 대한 서비스 품질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설문지를 보내면서 수리 서비스를 좋음, 보통, 나쁨으로 평가하도록 한 경우 이때는 이제 좋음, 보통, 나쁨이 순서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좋음과 보통 그리고 보통과 나쁨이 정말 차이가 똑같지는 않지만 그렇긴 하지만 좋음, 보통, 나쁨 이거는 분명히 순서, 서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척도를 갖다 이제 순서 척도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수집된 자료는 이제 부호로 또 표현을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숫자 코드로 정말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좋음을 1, 보통은 2, 나쁨은 3, 뭐 이렇게 표시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1, 2, 3이라고 하는 것도 이게 그냥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니다. 숫자 코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 순서 척도 이용한 게 순서 자료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죠. 순서 자료의 수학적인 연산은 명목 자료하고 마찬가지로 같다, 같지 않다 되고요. 그 다음에 크다, 적다 또는 뭐 크거나 같다, 적거나 같다 라고 하는 이 연산도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가 이제 구간 척도입니다. 그래서 구간 척도는 이제 등간 척도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자, 자료가 순서 자료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측정 값들의 차이를 고정된 단위로 표현할 수 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그때 척도를 구간 척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보통 이제 온도, 기온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요. 우리가 기온을 잴 때는 뭐 섭씨라든지 화씨 그리고 뭐 절대 온도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제 보통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섭씨를 쓰고 있죠. 그래서 서울의 온도가 10도, 섭씨 10도이고 부산의 온도가 섭씨 20도이다라고 하면 그 차이가 섭씨 10도이다. 10도만큼 차이가 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전에 예를 든 거에서 부산의 온도가 20도이고 섭씨 20도이고 서울의 온도가 섭씨 10도이다라고 해가지고 부산이 서울보다 2배 더 덥다 또는 100%더 덥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이렇게 구간 척도에는 명목 척도, 순서 척도와 마찬가지로 절대적인 원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섭씨 0도라고 해도 그 섭씨 0도가 절대적인 원점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냥 상대적인 원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온도라고 하는 게 있죠. 그래서 절대 온도 같으면은 절대온도 0도씨가 제 기억으로는 섭씨 마이너스 273.15도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온도로 만약에 따진다. 그러면 서울의 온도는 283.15도가 되고요. 부산의 온도는 293.15도가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때는 이제 뭐 몇 퍼센트 더 덥다. 뭐 이런 얘기가 가능하긴 하죠. 근데 우리가 절대온도를
잘 쓰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섭씨라고 하는 기원의 척도를 갖다 주로 이용을 하는데 그 경우 같으면은 절대적인 원점이 없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전에 얘기해서 부산이 서울보다 2배 덥다. 이렇게는 얘기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구간 척도를 사용하는 구간 자료의 수학적 연산은 일단 서열 척도에서 했던 거, 순서 척도에서 했던 거 같다, 같지 않다, 크다, 적다 에다가 더하기, 빼기까지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비율 척도입니다. 그래서 비율 척도는 자료가 순서 자료 또는 서열 자료의 특성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값의 비율이 의미가 있으면 그때의 척도를 비율 척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지금은 이제 달라졌겠죠. 하지만 뭐 예를 들어 이승엽 선수의 연봉이 12억 6천만 원이고 이대호 선수의 연봉이 6억 3천만 원이다 라고 하면 그때는 이승엽의 연봉이 이대호보다 2배 더 많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죠. 또는 뭐 그러니까 이승엽의 연봉이 이대호보다 2배이다. 또는 뭐 100%더 많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비율 척도 같은 때는 절대적 원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금액이니까 0원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 원점이 되겠죠. 그래서 비율 척도 사용하는 비율 자료는 모든 산술적인 연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같다, 같지 않다, 크다, 적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그리고 뭐 로그를 취한다든지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럼 이런 척도를 이용해 가지고 이제 자료를 수집을 하겠죠. 그럼 그 자료를 갖다가 또 구분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구분하는 거, 뭐 유형 구분, 뭐 분류, 뭐 구분,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럴 때마다 이제 생각이 드는 게 왜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해가지고 생각하고 기억해야 될 게 많아지느냐.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이제 자료 분석이거든요. 우리 과목 제목도, 교과목 제목도 시장조사 분석 연구입니다. 분석이라고 하는 거 한자 아시는 분은 다 아실 테지만 분자는 나눌 분자, 석자는 쪼갤 석자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사회과학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사회현상 전체를 뭐 우리가 부동산학을 한다라고 하면 부동산 현상 전체를 갖다가 한꺼번에 얘기를 할 수는 없거든요. 한꺼번에 이해를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일부로 나눠가지고 또 일부로 쪼개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고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걸 갖다가 이제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이제 뭐 구분 또는 뭐 유형화, 유형 구분, 분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자료는 변수의 측정 방식 또는 관측체의 속성에 따라서 정성적 자료, 정량적 자료로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성적 자료는 뭐 영어로는 qualitative data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말로 할 때 질적 자료, 범주형 자료 뭐 이렇게 이제 또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 원소의 특징을 나타내기 위해 이름이나 기호를 사용하는 자료를 정성적 자료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아까 좀 전에 척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척도 가운데 명목 척도나 순서 척도를 사용하고 그리고 숫자 코드로 나타낼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수집한 자료를 정성적 자료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정성적 자료는 언제나 이산적인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산적인 형태가 뭐야? 네,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정량적 자료는 우리말로 양적 자료라고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영어로는 이제 qualitative 데이터, 죄송합니다. quantitative 데이터,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각 원소의 특징을 얼마나 많은가 또는 얼마나 큰가로 표현하기 위해서 수치를 사용하는 자료를 정량적 자료라고 얘기를 하고요. 요거는 그 척도 가운데 구간 척도 그리고 비율 척도 이용한 자료가 정량적 자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정량적 자료는 이산적인 형태를 취할 수도 있고요. 또 연속적인 형태를 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조금 이따 다시 설명드리고요. 그래서 정성적 변수는 정성적 자료를 가지는 변수, 정성적 자료로 표현되는 변수이고요. 정량적 자료는 정량적 변수는 정량적 자료를 가지는 변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정량적이냐 정성적이냐에 따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통계 분석 방법이 달라지고요. 보통 정량적일 때 통계 분석 방법이 좀 더 풍부해집니다.
자, 그래서 변수가 정석적이면 통계 분석이 좀 다소 제한적이고요. 그리고 관측치를 세거나 특정 범죄 비율을 계산하는 주로 이제 빈도 분석 또는 뭐 비율, 비중 분석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자료를 요약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량적 변수인 경우에는 평균이라든지 표준 편차 이런 수리적 연산으로 좀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고 그러다 보니까 활용할 수 있는 통계 분석 방법이 다양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아까 정성적 변수는 항상 이산적이고 정량적 변수는 이산적일 수도 있고 연속적일 수도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산적인 변수는 하나하나 셀 수 있는 정수값을 취할 수 있는 변수, 그래서 취할 수 있는 값들 사이에 갭이 있는 경우를 이산적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제가 설명을 드릴 때는 이제 성적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적 가지고 얘기할 때 여러분들한테 나중에 성적 매길 때 저는 A뿔 A 그리고 B뿔 B 그리고 나서 이제 F를 드립니다. F를 드리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긴 한데요. 그래서 대학원에서 대학원 과정에서 비학점이라고 하는 건 특히 이제 비제로 우리가 비제로라고 표현하죠. 비제로 학점 B뿔도 아니고 비제로 학점은 진짜 참 공부를 안 했거나 또는 이제 그 담당 그 과목의 교수님한테 조금 안 좋게 보였거나 했을 때 이제 비학점을 주로 받고요. 대부분 이제 A뿔 A 그리고 B뿔 뭐 이 학점 가운데 하나를 이제 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 성적이 이제 4학기까지 마치고 나서 평균 학점, 평균 평점을 갖다가 계산을 해봤더니 이게 뭐 한 4점대가 아니다라고 하면 4.5 만점 중에 4점대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조금은 이제 뒤돌아보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공부를 안 했든지 아니면은 그 과목의 교수님들하고 조금 그 관계가 좀 안 좋았다든지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학점 같은 경우에는 A뿔, A, B뿔, B, 그다음에 F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셀 수 있는 정수가 그러니까 A뿔은 4.5, A는 4.0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하긴 하지만 그 사이에 이제 갭이 있는 경우죠. 그래서 뭐 학점은 사실은 갭이 0.5씩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소수값을 취하기도 하지만은 그렇지만 딱딱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갖다 이제 이산적 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명목 변수 중에 이제 뭐 성별 같은 거 한번 생각해 보면 남성, 여성 또는 여성, 남성 해가지고 딱딱 떨어져 있죠. 이거는 뭐 중간에 갭이 어마어마하게 큰 게 있지요. 그래서 뭐 숫자로 표현할 때도 또 뭐 여성은 1, 남성은 2라고 하든지 뭐 아니면 남성을 0, 여성을 1로 다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셀 수 있는 정수값 그리고 갭을 가지고 있는 정수값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싶습니다. 연속적 변수 같은 경우에는 측정치 사이에 갭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수점 이하로 굉장히 그 소수점 여러 자릿수까지 해가지고 값을 취할 수 있는 변수를 연속적 변수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성적을 매길 때는 이제 뭐 성적 평가하는 방법 공지해 드렸듯이 강의 계획서에 있듯이 이제 평가를 하는데요. 근데 그때 보면은 소수점 이하로도 좀 총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가지고 저 같으면 0.00점서부터 해서 99.99점까지 그 사이에 한 점수를 갖다 이제 부여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어떤 대학원생이 저한테서 87.05점을 받을 확률은 10,000분의 1이다. 굉장히 적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리고 좀 전에 제가 뭐라 그랬나요? 87.05라 그랬나요? 87.05, 87.04. 근데 그 사이에도 7.045 뭐 이런 값이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측정치 사이에 갭이 없고 소수점 이하의 값을 취할 수 있는 변수를 연속적 변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시중 금리라든지 하는 것들은 이제 소수점 보통 두 번째짜리, 세 번째짜리까지도 이제 나오죠. 그래서 그 시중 금리라든지 하는 게 연속적인 변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계열 자료와 횡단면 자료로 또 구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계열 자료냐, 횡단면 자료냐에 따라 가지고 또 분석하는 방법이 달라질 수도 있고요. 똑같은 분석 방법 이용해서 분석했다라고 하더라도 해석할 때 조금 다르게 이제 해석을 할 수도 있습니다. 해석을 달리한다라기보다는 그렇게 수치값이 나왔을 때 그게 얼마나 좀
좋은 수치 값인지 좋은 값인지 뭐 그런 걸 갖다 이제 판별하는 게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시계열 자료 같으면 영어로 이제 타임 시리즈 데이터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가 타임 시리즈 뭐 이런 표현 많이 할 텐데요. 시계열적으로 수집한 자료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시점에 걸쳐서 수집된 자료, 즉 변수값이 시간 순서로 기록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연도별 주택 거래량 또는 뭐 요즘에 매달 나오죠. 그래서 월별 주택 거래량, 뭐 집값 변동률 또는 뭐 요즘엔 뭐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뭐 이런 것들 나오죠. 그래서 아파트 실거래가 지수 가지고 이제 실거래가 변동률을 찾아볼 수도 있을 텐데요.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시간 순서대로 뭐 매달 나옵니다. 그래서 월별로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여러 시점에 걸쳐서 시간 순서로 기록된 시계열 자료, 타임 시리즈 데이터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자, 횡단면 자료는 일정한 시점, 특정 시점에서 수집된 자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 2000년 7월 1일 현재, 2000년 7월 지역별 주택 거래량 뭐 아직 안 나왔을 것 같긴, 이제쯤 나왔을 것 같긴 한데요. 그래서 뭐 시도별로다가 주택 거래량을 동일한 시점에서 구한 거, 이런 게 이제 횡단면 자료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근데 요 시계열 자료하고 횡단면 자료를 한꺼번에 쓰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시계열 횡단면 복합 자료를 보통 이제 패널 자료, 패널 데이터라고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풀드 데이터라고 또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패널 자료 같으면은 시계열 자료랑 횡단면 자료와 분석 방법이 좀 많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뭐 흔히 우리가 쓰는 건 시계열 자료, 횡단면 자료 많이 쓰고요. 시계열, 횡단면 복합 자료, 패널 자료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까지 많이 이용을 하지는 않는데요. 사실 뭐 이용해가지고 분석을 하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런 자료를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하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자료는 현존하는 출처, 그러니까 지금 존재하고 있는 자료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실제로 이제 통계 조사를 통해 가지고 구독을 할 수 있는 자료, 뭐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처가 현존, 지금 존재하는 그런 자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설문조사나 실험을 통해 가지고 얻는, 즉 통계조사를 통해서 얻는 자료, 뭐 이렇게 이제 출처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분석에 필요한 자료가 이미 존재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일반 기업의 내부 자료, 이건 그 기업에서 구축을 하고 있겠죠. 매출액이라든지 생산량, 재고 수준, 급여, 뭐 이런 그 기업의 내부 자료, 그 기업은 구축을 해가지고 가지고 있습니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뭐 외부에는 잘 노출을 안 하려고 하죠. 그래도 저기 막 외부 감사를 받아야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공시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제 정보 제공업체가 수집해서 제공해주는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수집하고 관리하는 전문 기업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뭐 부동산 관련해서 부동산 114라든지 부동산 뱅크라든지 이런 데서 이제 많은 양의 중요하고 유용한 그런 자료를 구축하고 그다음에 뭐 대부분은 이제 그 돈을 받고 파는 그런 경우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라든지 투자자라든지 하는 경우에도 이런 외부 자료를 정부 제공업체가 수집해서 제공하는 자료를 구입해가지고 사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협회 및 전문기관의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산업별 협회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문기관도 있고 해서 여기서 이제 자료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 선례 감정평가 전례 자료 같은 경우에는 한국 그 감정평가사협회죠. 이제 한국 감정평가사협회에서 구축을 하도록 법으로 정해놓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뭐 그렇게 잘 구축이 되고 있지는 않은 듯 싶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형태의 다양한 자료, 그러니까 협회 및 전문기관 자료 같으면 자격을 갖춘 이용자들이 이용을 할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네 번째는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 가지고 이제 자료를 많이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인터넷 자료를 이제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자료를 우리가 이제 구독을 할 수 있죠. 그래서 거의 모든 기업이 이제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웹사이트에서 뭐 기업의 일반적인 정보라든지 뭐 매출액, 종원수, 생산량, 상품 상세 정보 뭐 이런 정보를 이제 좀뭐 다는 아니어도 조금씩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이 이제 좀 쉽게 정보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다, 출처 중에 하나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로 이용하는 자료는 대부분
출처가 정부 기관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통계청 같으면 이제 통계 포털이라고 하는 걸 국가 통계 포털이라고 하는 웹사이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국가 통계 포털 코시스라고 하는데 KOSIS 그 통계청 그 웹사이트에서는 뭐 인구, 고용, 물가, 사회복지, 환경, 부동산, 교통, 재정, 국제경제, 교육, 문화 등에 대한 방대한 양의 정보를 이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뭐 국토교통부라든지 또는 국토교통부의 위임을 받은 뭐 한국감정원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이제 부동산 관련된 자료를 많이 이제 구축을 하고 제공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웹사이트를 통해 제공을 해주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우리가 관련된 자료는 대부분은 이제 통계청 홈페이지, 그 통계청 웹사이트 코시스라고 하는 국가 통계 포털에서 많이 확보를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한국감정원의 제 기억으로 R1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서도 많이 제공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온나라라고 하는 뭐 그런 통계 포털도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데서 이제 정보를 자료를 구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렇게 현존하는 경우에는 사실은 뭐 현존하는 자료 가지고 이제 연구를 하면 되겠죠. 근데 그렇지 않을 때는 현존하지 않을 때는 존재하지 않을 때는 그때는 이제 통계 조사를 통해 가지고 자료를 확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되는 그 통계 조사 방법이 실험 조사 그리고 관측 조사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험 조사는 관심이 있는 변수를 먼저 정의하고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이 관심 변수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그냥 실험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실험은 뭐 보통 이공계 계열 쪽에서 많이 하죠. 뭐 의학 계열이라든지 쪽에서도 하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문과, 이과 나눌 때 이과 쪽에서 이제 많이 하죠.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혈압을 안정화하는 신약을 개발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관심 변수가 혈압이니까 혈압에 대한 신약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제 표본을 선택하고요. 그다음에 서로 다른 그룹, 그러니까 그 신약을 복용하는 그룹하고 그다음에 신약을 복용하지 않는 그룹 또는 신약을 복용할 때 뭐 많이 복용하고 또는 적게 복용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실험을 하고 그래서 신약이 혈압에 미치는 영향 또는 그러니까 영향을 주는가 그리고 영향을 준다면 얼마나 주는지 뭐 그런 것들 갖다 이제 실험을 통해 측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회과학 쪽에서는 뭐 인문 사회과학 특히나 사회과학 쪽에서는 우리와 같은 상경 계열 쪽에서는 실험 조사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흔히 쓰는 게 이제 비실험 조사 또는 관측 조사입니다. 그래서 비실험 조사 또는 관측 조사라고 하는 것은 실험을 통해 관심 변수를 관리할 수 없을 때 활용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관측을 하는 것이다. 관찰을 해가지고 측정을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가장 보편적인 관측 조사는 설문조사입니다. 그래서 설문 문항을 만들고요. 그래서 설문 문항을 이제 그 작성을 하고 설문 문항을 만들고 설문지 작성해 가지고 이제 조사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자, 자료를 어떻게 구독을 하실까, 그다음에 통계 분석을 어떻게 할까라고 했을 때 그때는 자료 수집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시간을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에 구해야 한다라고 하면 현존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밖에 없겠죠. 짧은 시간에 구해야 되니까. 그런데 현존하는 자료가 없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자료 수집에 시간이 얼마나 소요될까, 비용이 얼마나 소요될까,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얼마만큼의 자료를 수집할런지, 얼마만큼 관측 조사를 할런지, 설문조사를 할런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또 살펴봐야 됩니다.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자료를 수집하다 보면은 오류가 발생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료 수집에는 오류가 따를 수밖에 없다. 뭐 어느 정도나 그 오류가 따를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 이제 설문조사를 하는데 응답자가 설문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대답을 하거나 또는 이제 조사자가 그 응답한 결과를 잘못 입력을 해가지고 오류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다양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자료 수집에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의 정확성을 좀 검토하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든지 아니면 이상치, 뭐 특이값 또는 영어로 아웃라이어라고 불리우는 그러니까 자료에 속한 관측치가 굉장히 크거나 다른 관측치보다 굉장히 크거나 또는 다른 관측치보다 굉장히 적거나
이럴 때는 이제 이상한 값이죠. 특이한 값이죠. 아웃라이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검토해가지고 좀 오류를 줄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살펴볼 게 모집단과 표본입니다. 그래서 모집단과 표본은 이제 둘 다 자료 수집의 대상인데요. 모집단은 그 분석의 대상이 되는, 그러니까 수집의 대상이 되는, 분석의 대상이 되는 모든 관측치를 다 수집했을 때, 그때 이제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모든 관측치의 집합, 이런 걸 갖다가 모집단, 영어로 이제 population, 우리말로 번역할 때 보통 해석할 때 인구라고 또는 인구수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통계학에서는 population을 모집단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분석의 대상이 되는 모든 관측치의 집합을 모집단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또 우리가 분석을 하는 이유가, 자료 수집해가지고 분석하는 이유가 의사결정을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바람직하게 최적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의사결정을 정확하게 좀 바람직하게 하기 위해서는 가능한 모집단에 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면 좋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집단 전체를 조사해가지고 모집단 전체를 수집해가지고 분석을 한다라고 하면 정확한 의사결정,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렇게 모집단 전체에 대해서 정보를 수집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비용과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효율적이다라고 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모집단의 규모가 상당히 크다라고 하면 그때는 모집단 중에 일부를 표본으로 추출해서 분석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표본은 정의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통계 분석을 목적으로 모집단에서 추출한 일부 관측치의 집합을 표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모집단의 모든 관측치의 집합, 그리고 표본은 일부 관측치의 집합을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럼 표본을 분석하면 모집단 전체를 분석하는 것보다 사실은 바람직한 의사결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근데 일단 장점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비용과 시간이 모집단 전체를 조사할 때보다 훨씬 더 적게 소요가 된다라고 하는 점이 첫 번째 장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집단의 특성을 고르게 대표할 수 있는 그런 표본을 추출한다라고 하면, 표본을 분석했을 때 정확도가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장점인데요. 사실 우리가 모집단 전체를 조사를 하다 보면 조사의 오류가 굉장히 크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중국 같으면 그 등록된 인구만 해도 뭐 10억이 지금은 넘겠죠. 한 10년 전에 10억이라고 했으니까 지금은 훨씬 더 많을 겁니다. 근데 그 10억이라고 치고 10억에 관한, 우리나라 이제 한 5천만 명 되는데 그 인구 통계 센서스, 인구주택 그 센서스 할 때 보면은 시간도 꽤 오래 걸리고요. 그다음에 조사의 오류도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중국 같으면은 정말 10억이거든요. 10억이 넘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조사할 때 응답자가 잘못 얘기한 가능성도 훨씬 더 커지고요. 그 다음에 조사를 하는 사람이 그 잘못 기입해서 나타나는 오류도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그중에 일부만 표본을 추출해 가지고 조사를 하면은 오히려 정확도가 더 커질 수도 있다. 일단 표본이 뭐 그런 조사 오류를 갖다가 좀 적게 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모집단의 특성을 고르게 대표할 수 있으면 그때는 정확도가 높아질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표본을 통해 가지고 얻은 특성으로다 표본 결과를 이용해 가지고 미지의 모집단,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특성을 알지 못하는 모집단에 대해서 어떤 결론을 내리려고 하는 건데요. 또 그러다 보면은 아무래도 좀 뭐 표본이 모집단을 잘 대표하지 못한다. 라고 하면 그때는 표본의 특성 가지고 모집단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 또는 의사결정을 할 때 좀 위험이 커질 수도 있다, 위험이 따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이게 표본조사의 문제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이제 그 모집단과 표본 이렇게 이제 자료 수집의 대상을 갖다 구분을 했는데요. 자, 결국은 이제 그러니까 표본의 특성을 우리가 찾아내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모집단의 특성이 어떨까 추론을 해내는 게 이제 표본조사이고 대부분의 통계조사는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수치, 그걸 갖다 모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모집단에서 추출한 모집단에서 일부 관측치를 추출해 얻은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수치를 통계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모수는 영어로 패러미터라고 보통 표현을 하고요. 모집단의 특성을 기술해주는 표현해주는 나타내주는 수치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집단에 대해서 추론을 한다. 모집단의 특성이 이럴 것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수치를 모수 패러미터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통계량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모집단에서 추출한 일부 관측치들로 이루어진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수치다. 그래서 이 통계량은 영어로 이제 statistic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통계학은 statistics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통계를 statistic, 그다음에 통계량도 statistic이라고 이제 표현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통계량 그러면 이게 뭐지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걸 통계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수치는 모수라고 하니까 모자가 붙어가지고 이제 편하게 차릴 수 있는데 통계량은 무엇인지 표본의 특성을 나타내주는 수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까 싶어요. 자, 그럼 우리가 이제 아까 평균, 분산, 이게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 그래서 평균, 분산, 표준 편차, 그다음 비율,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모집단의 평균은 이제 모평균이라고 보통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기호로는 이제 뮤라고 하는 그리스 문자를 주로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뮤가 나오면은 얘는 평균을 의미하는데 모집단의 평균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모분산도 모수 중에 하나입니다. 모분산은 시그마 제곱이라고 이제 불러주고요. 그래서 시그마도 마찬가지로 그리스 문자입니다. 그 다음에 분산의 양의 제곱근이 이제 표준 편차거든요. 그래서 모집단의 표준 편차 줄여서 모표준 편차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시그마로 표현을 합니다. 모비율은 그냥 스몰 p, 모집단의 비율이겠죠. 그 다음에 표본 같으면 표본의 평균은 x바 또는 바 x라고 이제 기호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x바 또는 바 x가 나오면은 얘도 평균인데 자료가 표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표본의 분산은 S제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표본 표준 편차는 그냥 S라고 표현을 합니다. 표본의 비율은 이제 바 P 또는 P 바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호가 벌써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 수학이 많이 들어가는구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수학적인 부분은 사실은 이제 그 통계 이론적인 부분은 많이 빼려고 앞으로도 노력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통계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결과를 얻을 수가 있는데 그 결과를 얻었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일단은 그 분석을 왜 활용을 하는지 그러니까 각각의 분석 또는 각각의 분석 방법이 있는데 기법이 있는데 그 분석 기법들은 언제 활용을 하는지 어떨 때 활용을 하는지 그리고 이제 그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나온 결과가 있는데 분석 결과는 그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 SPSS라든지 아니면은 엑셀에서도 이제 표현을 찾아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저 같으면 이제 이뷰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좀 많이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제 통계 패키지 프로그램이라고 하는데요. 또 깡통 프로그램이라고 이제 전에 불렀었는데 우리가 자료를 넣어주고 자료를 구축해서 입력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몇 번 그 클릭을 하면 그러니까 메뉴 구성되어 있는 메뉴들을 갖다 이제 클릭을 해주면은 그럼 이제 결과를 토해냅니다. 분석 결과를 토해내 주거든요. 우리가 할 거는 이제 분석 기법 이라든지 자료의 어떤 자료 수집한 거 입력하는 거 이런 정도로만 하면은 이제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는데 그럼 그 분석한 결과도 중요하긴 하지만 그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라고 하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갖다 이제 위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이 7주차입니다. 그래서 7주차 강의를 이제 도어의 교수학습 지원 시스템 도어 우리 과목명은 시장조사 분석 연구죠. 그래서 거기다 이제 올려놓을 텐데요.
아마 9주차, 8주차에는 우리가 수업이 없고요. 그리고 이제 9주차 강의도 또 마찬가지로 이렇게 동영상 강의로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두 번째, 아니죠. 11월 첫 번째 토요일 날 대면 강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